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조선시대 사건과 수사 그리고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제1의 사이코패스로 악명이 높은 선조임금의 아들인 왕자 순화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선조임금의 6번째 아들 순화군은 조선을 대표하는 정신병자이자 악마이다. 그는 조선의 왕자이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었고 살인 중독자이자 광해군의 이복동생이며 왕실의 골칫덩이였다. 그는 이유 없이 사람을 잡아다 폭행하고 살해하기를 즐기면서 일반 백성이라면 수십 번 죽어 마땅한 악행을 수도 없이 저질렀다. 다만 왕자였기 때문에 선조임금의 그늘에 숨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선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왕자의 무리는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을 침탈하여 소란을 피웠고 그 때문에 조정이 인심을 크게 잃었다. 순화군의 계속된 악행을 부친인 선조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했고 28세의 나이에 중풍으로 요절했다. 순화군은 선조와 후궁, 순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이보이다. 어릴 적부터 그는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 상태인 데다가 짐승 같은 잔혹한 성품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 선조는 말한다. 말하는 것이 미안하기는 하나 만약 짐이 말하지 않으면 조정 신료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순화군의 성기는 극히 이상하여 어릴 때부터 천성적으로 잔인하였다. 이제 저곳에서 하는 일이 모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짓으로 잔혹하기 그지없으니 짐의 마음이 더욱 괴롭기만 하다. 어릴 때부터 새나 짐승일지라도 반드시 잔인하게 죽이거나 다치게 해야 만족해 하였다. 1592년 잠을 자다가도 이가 갈리는 전쟁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순화군은 강원도에 가서 의병운동을 지원하라는 선조의 지시를 받았으나 강원도는 이미 함락되어 버린 상태였다. 할 수 없이 함경도로 가서 미리 파견되어 있던 이복형 임해군을 만나 함께 회령에 주둔하였는데 병사를 모집할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술타령을 하거나 자신이 왕자임을 내세워 함경도민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때 국세필이라는 자가 함경도 회령부의 아전으로 있었는데 그는 조카 국경인과 함께 조정의 원한을 품고 있다가 임진왜란 때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일반 백성의 도움을 받아 조선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을 포박하여 외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겨주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반역자 국경인 등이 일본군에게 잘 보이려고 왕족들을 잡아 바치려 한 것인데 백성들이 자진하여 그것을 도왔다는 것이다. 당시 민심의 이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때 순화군의 나이 불과 13살이었다. 이후 약 1년 넘게 포로 생활을 겪고 형 임해군과 함께 풀려났는데 포로 생활이 원인이었는지 성격이 더 잔악하게 변했다. 황해도 신계에 머물던 15세 전후에는 그곳 주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서 하루에도 여러 명에게 곤장을 때렸다. 1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람 죽이는 행위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순화군은 1년에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였다. 약 40명을 죽이고도 아버지 선조 덕분에 무사하던 순화군은 마침내 세상 사람들 모두 보란 듯이 아버지의 뒤통수를 쳤다. 1600년 6월 27일 선조의 첫 번째 중전인 의인왕후 박씨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다. 7월 16일 순화군은 과거 의인왕후를 모시던 궁녀를 대낮에 의인왕후의 관이 모셔져 있던 빈전 옆 여막에서 강제로 붙잡아다가 겁탈했다. 유학의 국가 조선에서 이러한 행동은 임계선을 넘은 상당히 심각한 범죄였다. 왕실의 율법뿐 아니라 유교의 법에 따르면 모든 서자는 명목상 정실부인의 아들이 되고 정실부인은 서자들에게 어머니가 된다. 말하자면 순화군은 어머니의 관 앞에서 어머니를 모시던 사람에게 강간을 저지른
천하의 둘도 없는 불효자짓을 한 것이다. 또한 궁녀는 일국의 왕비가 될 수도 있는 문자 그대로의 왕의 여자이다. 즉 순하군은 미리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리는 폐륜마저 저지른 셈이 된다. 결국 선조는 순하군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지시한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강간범인 순하군은 사형당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종부시도 왕자를 사형시키기는 곤란했는지 곤장 80대 함께 유배형을 내린다. 보고를 받은 선조는 곤장형은 빼고 경기도 수원으로 순하군을 유배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이때부터 순하군은 궁궐에서 추방당하고 홀로 떨어져 살게 된다. 하지만 순하군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도리어 왕자임을 내세워 위세나 부려댄 탓에 수원 부사조차도 어떻게 단속할 도리가 없었다. 형구를 마음대로 꺼내가서는 하인들에게 멋대로 형벌을 가하도록 해서 향리들이 죽을 지경으로 맞았으며 관리들도 순하군이 무서워서 도망쳐버린 탓에 수원부의 행정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고 심지어 부사마저 도망갔다. 이를 보고받은 선조와 조정에서는 단순히 유배시켜 놓기만 하는 걸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위리안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순하군은 금부도사가 담장을 쌓을 때도 사람을 두들겨 패고 문을 잠그자 자기 손으로 부수고 직접 열고 나오는 등 여전히 제멋대로 굴었다. 순하군은 채소가 신선하지 않다는 사소한 사유로 채소밭을 맡고 있는 노복 임동의 숙모를 잡아다가 직접 몽둥이로 20여 차례 두들겨 팼으며 심지어 밥상에 쇠고기와 생선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고지기노비 어리손에 집을 불태워 없애기도 했고 화공 정업수를 잡아다가 40여 차례 직접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또한 약주를 가지고 간 원금이라는 사람을 이유 없이 무수히 구타했으며 역시 약주를 가지고 온 계집종 주질개를 붙잡아 옷을 전부 벗겨 결박하고는 날이 셀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 읍내에 사는 군사 장석을 씨 집에 역병이 돌아 역신을 쫓기 위해 맹인 윤화와 아내 맹무녀를 데려다가 굿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순하군이 갑자기 난입하여 이들을 잡아가서는 한 차례 형문을 한 뒤에 밤새도록 붙잡아 두었다. 이때 맹무녀를 폭행하고는 그녀의 위아래 치아를 1개씩, 장석을 씨의 위아래 치아를 9개씩 쇠뭉치로 때려서 깨부수고 집게로 잡아 빼버린다. 맹무녀는 얼마 못 가 숨을 거두었고 장석을 씨는 이튿날 풀려났지만 워낙 죽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던 터라 역시 곧 사망했다. 그러자 목숨의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수원에서 탈출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수원이라는 고을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선조는 순하군을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여 가택연금한다. 하지만 여전히 담을 허물고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곤장을 치는 등 개망나니 짓을 멈추지 않았고 무례배들을 모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잡아다가는 죽였다. 하루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살인 중독에 빠진 것이다. 순하군의 악명이 높아지자 한양 여러 곳에서 순하군을 사칭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놈들까지 나왔다. 사원부 사간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순하군을 잡아 죽이라는 상소가 빗발쳤으나 선조는 아들의 이런 행각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계속 두둔하며 처벌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하군은 계속해서 살인과 폭력을 일삼았다. 이런 보고를 계속 받게 되어 입장이 난처해지자 선조는 결국 순하군을 폐하고 서인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도성으로 압송했다. 순하군은 서인으로 강등되었으나 선조의 배려로 왕족 대우를 받을 수는 있었다. 순하군은 이를 이용하여 도성 안에 붙잡혀 와서도 조용히 살지 않았다. 훈련도감 소속의 포수와 무례배를 모아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사람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고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다.
특히 순하고는 아버지 선조가 감싸주니 상태가 더 심해져. 급기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을 뛰쳐나와 길거리를 쏘다니며 사람을 죽이고 곤장을 치길 밥 먹듯이 했다. 순하군이 온다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도망치고 숨고 순하군 밑에 무리들은 이 틈을 타서 강도질을 해댈 정도였다. 결국 붙인 선조도 계속되는 범죄를 더는 참아줄 수가 없어 금군 무사들을 보내서는 붙잡아 가택 연금했다. 순하군은 이날 이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몇 년간 살인을 저지르지 못했다. 이렇게 지내다가 중풍을 맞아 쓰러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 선조는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 결국 순하군은 1년 뒤인 1607년 28세를 일기로 유절한다. 그가 저지른 폐악질 때문에 이미 폐서인된 상태였지만 사후 순하군으로 복권되었다. 그에게는 이계여라는 딸이 있었다고 한다. 순하군의 부인은 인조 때까지 살았던 듯하다. 정조 때 희민이라는 매우 분에 넘치는 시호를 받았다. 선조실록 순하군 졸기에 기록된 다음 문장이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해 보여준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숫자가 해마다 10여 명을 헤아리기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호환을 피하듯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종부시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계보를 찰록하고 왕족의 허물을 살피던 관아입니다. 임계선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가 되는 선입니다. 위리안치는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입니다. 역시는 천연두입니다. 형무는 형장으로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입니다. 금구는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경비하던 친위병을 말합니다.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선조실록에 있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박시백의 대하역사만화, 조선왕조실록 제10권, 선조실록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포스트네이버 히스토리엔에서 선조의 어진을 빌렸습니다. 주간 일요시사에서 청와대 파는 망나니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장수경 기자의 천지일보 기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겠소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를 빌렸습니다. 신문은 선생의 뉴스 속의 한국사 어사대와 사원부를 빌렸습니다. 사이버고사 홈페이지 고사성어에서 남부여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의 감노탱에서 아기의 왕 면연기왕을 빌렸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의 조형물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풍속화가 김학수의 그림들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윤보의 그림을 형정도첩에서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신윤복, 김홍도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에서 정생원이 호환당한 충주 정생원골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크라우드픽, 픽스타, 핀터레스트, 클리바트 코리아 그리고 팩셀스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